첫 번째 사연은 네. 아픈 어머니를 모시느라 간병 퇴직해도 돈 받을 수 있다고요? 입니다. 최근 간병비 부담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꽁투로 만나보시죠. 어머니가 병환으로 쓰러진 후에 저는 어머니를 돌봐줄 간병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직장의 월급으로 비싼 간병비를 감당하는 것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의 물붓기였습니다. 그렇게 간병비에 대한 부담은 제 삶을 옥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이 박 대리, 이 보고서가 왜 이래? 이 엉망이야 이거. 어? 회의 시간에 자꾸 꾸벅꾸벅 졸질 않나? 왜 그래? 집에 우환 있어? 뭐야?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간병인을 쓰는데 월급으로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까 밤에 대리운전 알바를 뛰느라. 에헤, 참 이거 간병비가 얼마나 되길래 그래? 아유, 내가 좀 보태줘봐. 차장님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줄까 어떻게? 월 300입니다. 에? 네. 300? 네. 내 월급보다 많네. 어? 아니 월급 200 받는 직장인이 이 돈을 무슨 수로 감당하나? 어? 차라리 박 대리가 직접 간호하는 게 낫지 않겠어? 어? 뭐가 더 최선일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 언제까지 회사에 누를 끼칠 수도 없을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우연히 만난 직장 후배가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대리님 잘 지내셨어요? 그래도 돈 받으시면서 쉬시니까 예전보다는 좀 나으시죠? 무슨 소리야? 돈을 받다니 누가 내가? 아니 어머니 간병하느라 회사 그만두셨다면서요? 아니 그럼 실업급여 나오는 거 모르셨어요? 아니 이재용 차장님 그런 말 안 해주셨는데 진짜 잠시만. 내가 퇴사한 지 6개월 지났다. 설마 이거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이거 어떡하면 좋아. 진짜 이재용 차장님 진짜 씨. 아픈 어머니를 모실 때도 돈이 나온다고요? 회사를 관두고 한두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왜 이 사실을 이제야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퇴사한 지 반년이나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순 없나요? 이 아픈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직장을 그만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간병비 부담 때문에 간병 퇴사를 선택했다가 간병 파산 위기에 놓인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김 씨는 대학생이 된 두 딸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내느라 퇴직금까지 당겨받은 김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70대 후반인 장모가 목욕탕에서 넘어지면서 고관절 골절 판정을 받은 것인데요. 김 씨는 한 달에 수백만 원이 드는 입원비와 관절 수술비 이런 것들을 다 감당하느라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됐습니다. 집안에 돌봐야 할 환자가 생기면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커요. 특히나 고령의 부모님을 둔 저 같은 5060 세대들은 진짜 이건 너무 확 와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나쁜 소식이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듬해에는 또 김 씨와 함께 살던 80대 노모가 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비 부담이 또 늘어난 건데 특히 한 달에 300만 원 훌쩍 넘는 간병비 이 부담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이 빚이 계속 쌓이게 된 거죠. 결국 김 씨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어머니를 간호하게 됐습니다. 야, 진짜 이 사연만 들어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중장년층 가운데 이 사연자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요새에서 이런 말 있죠. 간병도 병입니다. 이런 말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 5060 윗세대 부양하면서 아랫세대까지 함께 부양하고 있는 이 가운데 낀 샌드위치 세대들 다들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텐데요.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 모시면서 동시에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들 돌보고 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중 돌봄이다. 흔히 영어로는 더블 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때로는 우리가 손주를 빨리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5060, 70까지 포함해서 윗세대 부모님 생존에 계셔서 이분들 모시고 내
직접 낳은 자녀들 케어하고 동시에 이들이 낳은 자녀들까지 손주들까지 돌보는 경우는 흔히 삼중 돌봄이다. 트리플 케어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이런 이중 돌봄이나 이런 삼중 돌봄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돌봄의 영역을 넘어서서 경제적인 압박까지 함께 오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요. 더군다나 이 이야기는 일본의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던 일이고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본격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제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관둔 이 아들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나아질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예. 매달 나가던 간병비는 좀 줄긴 했어요. 근데 이제 수입이 전혀 없다 보니까 김 씨와 이 가족들이 좀 가난한 궁핍한 삶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퇴사 6개월 후에 김 씨는 전 직장 동료로부터 뜻밖의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비록 자진해서 제 발로 그 퇴사를 했더라도 가족 간병이 원인이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저도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사실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실을 모르고 사실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라고 하면 너 나가 회사에서 이런 식의 어떤 비자발적 뭐 권고사직이나 해고 같은 경우에 자신의 의지랑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 수급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 이 자발적인 퇴사라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내 가정, 내 개인사의 이유로 퇴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가족의 간병이 원인이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회사의 인사 담당자조차도 어떤 그 리서치 결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들이 직접 이 사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사연에서 보니까 퇴사를 한 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사실을 알았더라도 내가 더 이상 신청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퇴직일부터 1년 이내까지는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1년 걱정을 안 이내. 하셔도 될 것 같고 네. 앞으로 저희가 말씀드릴 조건에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 잘 구비하시고 신청하셔가지고 그 고용노동센터로 가시면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뭐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꽤 많다고 하니까요. 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간병비로 인해서 실업급여 신청할 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꼭 필요한 게 있는 모양인데 요거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4가지 정도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모나 동거 친족이 간병이 필요한데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 말고 다른 가족들이 간병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일을 쉬고 있거나 해서 뭐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셨어야 해요. 네. 사업장에 휴가나 휴직을 요청을 했지만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서 퇴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고요. 또 마지막이 되게 중요한데요. 실업급여는 결국에는 간병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라고 하는 그 본래의 목적 자체는 이 회사를 다니지 않고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돈을 못 버니까 구직 활동에 기본적으로 드는 돈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교육을 수강을 한다라든가 어디 뭐 멀리 면접을 보러 갈 때 비용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실업급여거든요. 네. 그래서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간호할 필요성이 없어지고 나서 실제로 구직 활동이 가능한 그 시점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이한 점이네요. 보통 직장 나올 때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간병퇴사는 나중에 직장을 다닐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신청을 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간병할 때 진짜 돈이 많이 드는 거라 그때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런 좀 아쉽긴 한데 여하간에 뭐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새롭기도 하고 좋기도 한데 요 4가지 말씀하신 사항이 조건이 된다 그러면 바로 고용센터에 가면 되는 건가요? 네, 그 전에 우리가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가족의 병간호로 인한 퇴사 확인서입니다. 그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받아도 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퇴사 이후에
예전에 일하던 직장에 연락을 해서 서류를 다시 받기가 굉장히 번거롭고 좀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실 때 최대한 이 관련 서류를 내가 지금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좀 뭐 휴가를 신청을 한다. 근데 만약에 휴가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유로 인해서 퇴사를 한다라는 어떤 문구가 들어간 퇴사 확인서를 미리 퇴사를 하기 이전에 회사로부터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아, 사업주가 괜히 이게 괜히 내가 써줬다가 나한테 어떤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안 써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병 퇴사도 해고나 권고사직 같은 것도 아니라 그냥 자발적인 근로자의 퇴사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전혀 손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회사에 어필을 하셔서 꼭 퇴사 확인서를 미리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회사 나올 때 나오기 전에 미리 받아둬야 되는 서류 한번 챙겨봤고 다음에 네.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네,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네. 두 번째는 이 병간호를 하는 대상자와 근로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뭐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퇴사를 할 당시의 병원 진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퇴사 확인서를 퇴직일과 가까운 시점에 받아둬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진단서라든가 수견서도 퇴직일과 가까운 시점에 그 퇴직 시점에 이 환자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병원에서 이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는 환자가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고 간병이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준비가 되셨으면 남은 서류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다음은 다른 가족들이 간호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서류입니다. 즉, 나만이 간호를 해야 된다라는 서류인데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병을 할 수가 없다라는 배우자의 재직 증명서, 우리 자녀도 뭐 대학 같은 데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돌볼 수 없다라는 자녀의 어떤 뭐 대학에 다닌다라는 입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학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 등 우리 집에 나 이외에는 간병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증명이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질병 치료 이후의 의사의 소견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실업급여를 지급을 받으려면 이 간병을 해야 되는 나의 상황에서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내가 구직 활동을 하겠다라는 시점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의 질병이나 이 부상이 완치나 호전되어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고 간병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사의 소견서나 또는 이 요양원 같은 데 입소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돌보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라는 어떤 기관의 입소 확인서 또는 간병인이 새롭게 들어왔다라는 등의 어떤 나의 간호 상태가 해소가 되었다라는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하고요. 이 모든 서류가 이제 통과가 되면은 다음 구직에 성공하실 때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병간호라는 게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길어지고 장기화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년 이내 신청 이후에도 계속 내가 어떤 이런 간호의 상황이 장기화가 된다면 미리 연기 신청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소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잠시만요. 지금 계속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법조계 박해일님, 김태리 씨 이건 아니잖아. 간병비 부담이 커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건데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워서 이거 어떻게 하겠냐. 숨통이 더 막힐 것 같아요. 맞아요. 오죽하면 요즘에는 뭐 간병 파산 뭐 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봐도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부모를 모시는 중위 연령이 50, 60, 40대에서 이제 60대까지도 고령화가 되면서 이 주요 중위 연령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파산의 주요 원인이 간병비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간병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서 파산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중위층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라는 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병비는 아니다 보니까 간병의 원인이 해소되고 나서 내가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점에서야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로 간병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좀 부족한 것이 현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간병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간병비가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12만 7천 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하게 될 수도 있고 24시간 기준으로 하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간병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400만 원. 웬만한 기업 월급보다 더 큰 맞아. 금액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자녀를 요즘에는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외동인데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일하면서 돈을 벌지 않으면 그 간병비를 부담할 인력이 사람이 없고 그렇죠. 내가 간병을 하면은 간병비를 벌 수 없는 상황, 이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꽁트에서도 바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지금 간병비 부담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의료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고 또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도 없다 보니까 고스란히 그냥 개인의 몫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유.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우리나라가 이제 진입을 했으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대책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말씀 잘하셨는 게 내년 2025년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가 노인이 되는 초고령 사회에 딱 맞아요. 진입하는 해입니다.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그 얘기는 뭐냐면 노인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픈 사람도 많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간병비 얘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법조계의 우리 박해일 박해일 방송식 씨요.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네. 퇴직밖에 길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간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무조건 뭐 퇴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요, 이 조부모나 부모, 배우자, 부모 등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가족 돌봄 휴직 제도라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최장 90일까지 휴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 돌봄 휴가도 최장 30일 이내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만 무급이기는 합니다. 무급이기는 하지만 내가 정말 퇴사를 해서 내가 돌아갈 곳이 아예 없어지는 것과 그게 아니라 90일 이전에 좀 상태가 호전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휴직하거나. 이 경우에 이제 휴직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간병을 해야 되니까 지금 강성심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휴직을 좀 90일간 하겠다라고 하면 사업주가 안 돼요. 이렇게 거절할 것을 우려하실 수가 있는데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가 있고 해줘야 되는 그리고 이런 걸 신청했어라고 하면서 이 근로자를 해고를 하거나 어떤 막 그러면 안 불이익함을 되죠.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떤 이 회사 내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많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인사 담당자의 절반 정도가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조차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관계부처에서 정보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에 진입한 옆 나라 한번 보자고요. 일본이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간병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이런다면서요. 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우리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고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대책들도 좀 앞서 나오고 있는 편인데요. 일본에서 최근 10년간 100만 명이요. 아픈 부모를 간병한다는 이유로 회사나 생계를 떠났다고 합니다. 생업을요. 와.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일할 인력도 부족해지니까 일본 기업들이 간병 퇴직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간병 휴직은 무급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돈을 주는 회사가 늘기도 하고 사내 상담 창구도 만들었대요. 그래서 퇴사를 고민하는 직원과 사회복지사와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병을 마냥 개인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도와야 되는 문제로 바꾸어서 인식을 전환해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간병 퇴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창 40, 50대 이제 경력 쌓여가지고 좀 익숙해져서 일하고 돈 벌고 할 때잖아요. 그때 직장을 그만둬서 경력도 단절되고 아유. 회사에서도 이제 좀 일 가르쳐서 일 좀 시킬 수 있는데 인력이 부족해지는 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외 사례들 미리 앞서 겪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보고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말이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간병비 400만 원? 근데 400만 원만 드는 게 아니고요.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개인이 모시고 있지를 못하니까 시설에 하는데 그 시설에서 온전히 다 간병을 해주는 게 아니고 간병사를 따로 모셔서 간병비를 내가 내야 돼요. 맞아요. 몇백만 원 드는 비용을 개인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네. 저도 이거 해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니까 무슨 간병을 한다고 해서 그 간병비에 대해서 뭘 세금을 감면해 주든지 그런 건 또 어렸을 때 없어요. 도와주고 이런 게 없이 지금까지는 온전히 개인이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아유, 대책이 좀 마련돼요. 이런 부분에 이제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늦추면 안 돼요. 예.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